저 노인네가 무슨 오디션이야. 방송국에서 그림 만들려고 세운 거겠지. 낡은 셔츠를 입고 휠체어에 앉은 노인이 무대에 오르자 곳곳에서 비웃음 섞인 수군거림이 쏟아졌습니다. 심사위원마저 마이크에 대고 냉소를 던졌습니다. 오늘 무대가 조금 걱정이 되긴 하네요. 하지만 노인이 첫 소절을 뱉어내는 순간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나의 아가야 지금 어디에 있니 밥은 잘 먹고 아프진 않은 거니 너를 놓쳐버린 못난 아빠를 원망하며 울고 있진 않을까 매일 밤 가슴이 찢어진다. 그리고 화면에 잡힌 낡은 헝겊 인형 하나에 심사위원석의 한 여인이 들고 있던 펜을 떨어뜨리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니, 저 인형이 어째서 저기에? 30여 년 전 잃어버린 딸과 아버지의 눈물겨운 사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무대 전체를 환하게 밝히자 객석을 가득 채운 수백 명의 관객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며 함성을 질렀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대한민국 시니어 보이스라는 자막이 큼지막하게 떠올랐고 무대 중앙에 선 진행자는 마이크를 손에 쥐고 다음 참가자를 소개할 준비를 했어요. 그때 무대 옆 통로에서 낡은 점퍼를 입은 노인이 휠체어를 탄 채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객석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졌고 몇몇 관객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죠. 카메라 뒤편에서 현장을 지켜보던 최 국장이 무전기를 입가에 대고 말했습니다. 저 노인 얼굴 클로즈업 놓치지 마. 그림 좋다. 옆에 서 있던 조연출이 당황한 표정으로 되물었어요. 국장님, 저분 준비는 되신 겁니까? 최 국장이 눈썹을 살짝 치켜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준비가 문제야. 지금 저 얼굴 하나로 시청률 나온다니까. 대기실 한쪽에서는 정장을 차려입은 다른 참가자들이 팔짱을 낀 채 노인을 흘겨보고 있었죠. 그중 한 사람이 옆 사람에게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런 분이 왜 여길 나오시나 몰라. 옆에 있던 참가자가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어요. 방송국에서 그림 만들려고 세운 거겠지. 심사위원석에 앉은 서희경은 손에 든 참가자 프로필을 훑어보다가 미간을 살짝 좁혔습니다. 서류에는 이름과 나이 외에 이렇다 할 경력이 적혀 있지 않았죠. 서희경이 옆자리의 백 감독을 향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분 사전 심사는 거치신 거예요. 백 감독이 마이크를 내리며 짧게 웃었어요. 글쎄요. 저는 처음 보는 얼굴인데요. 백 감독이 마이크를 다시 들고 카메라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무대가 조금 걱정되네요. 준비가 부족해 보이시는데 말이죠. 객석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번졌고 몇몇 관객은 안쓰럽다는 눈빛으로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휠체어를 무대 중앙까지 밀고 온 진행 요원이 마이크를 노인 앞으로 낮춰 세웠죠. 노인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마이크를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객석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지고 무대 위에만 밝은 빛이 남았어요. 노인은 휠체어 손잡이에 매달린 때 묻은 헝겊 인형을 오른손으로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그 순간 노인의 눈가에 잠깐 물기가 스쳤지만 이내 다시 눈을 감고 숨을 골랐죠. 전주가 시작되자 장내에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눈을 뜨고 낮고 굵은 목소리로 첫 소절을 뱉어냈어요. 거칠지만
깊은 울림을 가진 음색이 스피커를 타고 객석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조금 전까지 웃음을 흘리던 백 감독이 자신도 모르게 스피커 쪽으로 몸을 기울였죠. 최 국장 역시 무전기를 든 손을 슬며시 내리고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소란스럽던 객석은 순식간에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어요. 노래가 중반을 넘어서자 스크린에 잡힌 노인의 눈빛이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객석 이곳저곳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훔치는 관객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죠. 무대 뒤편 카메라 감독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앵글을 점점 낮추며 휠체어 손잡이 쪽으로 서서히 다가갔습니다. 주 조정실 메인 모니터에는 노인이 손잡이에 매달아둔 낡고해진 헝겊 인형이 점점 크게 확대되어 비쳤어요. 그 화면을 지켜보던 서희경의 손끝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희경은 심사표에 무언가를 적으려던 펜을 손에서 놓치고 말았죠. 펜이 바닥에 떨어지며 작은 소리를 냈지만 서희경은 그 소리조차 듣지 못한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백 감독이 놀란 얼굴로 서희경을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회장님, 왜 그러세요? 서희경은 대답 대신 화면 속 인형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입술을 떨었습니다. 40년 전 대문 앞에서 놓쳐버린 작은 손과 그 손에 쥐어져 있던 낡은 인형이 서희경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서희경의 눈가에 참았던 눈물이 순식간에 차올랐습니다. 서희경은 결국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소리내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무대 위에서 이어지던 노래는 채 끝나지 못한 채 멈추었고 녹화장에는 전면 중단을 알리는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서희경의 오열로 녹화가 전면 중단되자 성웅그룹 수행 비서들과 방송국 경호원들이 서둘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휠체어에 앉은 노인을 무대 뒤편 특별 대기실로 조심스럽게 이동시켰어요. 객석의 관객들은 영문을 몰라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술렁였고 몇몇은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쪽으로 목을 길게 뺐습니다. 최 국장이 다급하게 마이크를 붙잡고 관객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잠시 방송사고가 있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최 국장은 무전기를 든 채 서희경 쪽으로 뛰어가며 다시 외쳤습니다. 회장님, 잠시만요. 괜찮으십니까? 서희경은 대답할 겨를도 없이 최 국장을 뒤로 한 채 복도를 향해 걸음을 옮겼죠. 서희경의 눈은 오직 앞서 이동하는 휠체어의 바퀴 자국만을 쫓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걷던 서희경의 구두 굽소리가 조용한 방송국 안을 울렸어요. 대기실 앞에 도착한 서희경은 걸음을 멈추고 뒤따라온 강 실장을 돌아보았습니다. 강 실장, 지금부터 이 문 근처에는 아무도 들이지 마세요. 강 실장이 허리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예, 회장님. 제가 직접 지키겠습니다. 서희경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대기실 안에는 노인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휠체어에 앉아 있었죠. 서희경은 천천히 다가가 휠체어 손잡이에 매달린 낡은 헝겊 인형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서희경의 손끝이 인형에 닿는 순간 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서희경은 인형을 조심스럽게 뒤집어 안감을 살펴보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인형 어디서 나신 거예요? 노인은 대답 대신 서희경의 얼굴을 물끄러미 올려다보았죠. 서희경은 인형 안쪽에 빛바랜 글씨로 새겨진 이름을 발견하고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서희경이 손가락으로 그 이름을 가리키며 다시 물었어요. 이경이요. 여기 이경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누구예요? 노인의 눈동자가 순간 크게 흔들렸습니다. 노인은 갈라진 목소리로 힘겹게 대답했어요.
내 딸 이름이요. 40년 전에 잃어버린 내 딸. 서희경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서 노인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서희경의 두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순식간에 흘러내렸죠. 서희경이 무릎을 꿇고 노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물었습니다. 저를 알아보시겠어요? 저예요, 이경이. 노인은 서희경의 얼굴을 몇 번이고 쓸어보다가 갑자기 온몸을 떨기 시작했어요. 노인은 짓무른 손으로 서희경의 뺨을 감싸며 목이 맨 소리를 냈습니다. 이경아, 진짜 이경이 맞냐? 아버지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냐? 서희경은 노인의 품에 얼굴을 파묻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음을 터뜨렸죠. 노인 역시 딸의 등을 두드리며 참았던 통곡을 쏟아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지난 세월을 나누던 그 순간 대기실 밖 복도에서 거친 고함이 들려왔어요. 거기 비켜. 우리 아버지 어디 있어? 강 실장이 앞을 가로막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보호자 확인 없이는 들여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문 밖의 남자는 강 실장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소리쳤어요. 내가 저 노인네 아들이야. 비키라니까. 문이 벌컥 열리며 김태식이 대기실 안으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김태식은 눈을 부라리며 휠체어에 앉은 노인의 어깨를 거칠게 움켜쥐었어요. 영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당장 요양원으로 돌아가. 노인은 몸을 움츠리며 서희경의 등 뒤로 황급히 숨어들었습니다. 서희경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김태식과 노인 사이를 가로막았죠. 서희경이 차가운 눈빛으로 김태식을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이 누군데 이렇게 함부로 손을 대는 거예요? 김태식은 상대가 방송에서 본 낯익은 얼굴임을 알아채고 잠시 움찔했어요. 하지만 김태식은 이내 능글맞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양반 아들입니다. 몇 년째 제가 모시고 있었죠. 서희경은 노인의 몸에 남은 멍자국을 힐끗 보며 미간을 좁혔어요. 서희경이 강 실장을 향해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강 실장, 이 사람 지금 당장 밖으로 내보내세요. 강 실장이 다른 경호원들과 함께 김태식의 양팔을 붙잡았어요. 김태식은 몸부림을 치며 끌려나가면서도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두고 봐. 저 영감 내 허락 없이는 아무데도 못 가. 문이 닫히고 나서야 대기실 안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서희경은 떨고 있는 노인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랑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노인은 딸의 손을 힘없이 붙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서희경은 비서실에 곧바로 연락해 아버지를 비공개 장소로 안전하게 옮길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서희경의 얼굴에는 방금 전 흘리던 눈물 대신 서늘한 결기가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서희경은 창밖을 바라보며 강 실장에게 다시 한번 명령했습니다. 저 사람 신원부터 전부 파악하세요. 그리고 법무팀 지금 당장 소집해 주세요. 방송국 소동이 있은 지 사흘이 지난 밤 김태식은 강남의 어느 건물 지하 도박장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담배 연기가 자욱한 방 안쪽 테이블에는 황 사장이 화투패를 정리하며 앉아 있었죠. 황 사장이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돈은 준비됐냐? 김태식이 맞은편 의자에 털썩 앉으며 담배를 꺼내 물었어요. 사장님, 그것보다 훨씬 큰 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황 사장이 그제야 고개를 들고 김태식을 바라보았습니다. 큰 건이라니. 뜸들이지 말고 말해봐. 김태식이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대답했어요. 제가 데리고 있던 그 영감 알고 보니 성운그룹 서희경 회장 친아버지랍니다. 황 사장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황 사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다시 물었어요. 그게 정말이냐? 어디서 확인한 거야? 김태식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방송국에서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 회장이 대기실까지 쫓아와서 부둥켜 안고 울더라니까요. 황 사장이 담뱃재를 털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이건 잘만 하면 수십억은 나오는 그림이겠구나. 김태식이 몸을 바짝 당기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제가 그동안 영감 명의로 빌린 돈에 상속포기 각서까지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황 사장이 서랍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며 대답했어요. 그런 거야 우리 애들 시키면 하루면 뚝딱이지. 대신 이번 판 끝나면 내 목 확실히 챙겨라. 같은 시각 성운그룹 법무팀 변호사들은 경기도 외곽의 소망요양원 정문 앞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변호사들은 요양원 원무과 사무실로 들어가 장부 열람을 요청했죠. 원무과 직원이 당황한 얼굴로 서류철을 뒤적이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건 원장님 허락 없이는 보여드리기가 좀. 변호사 하나가 법원의 조사 명령서를 꺼내 보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미 법적 절차 밟고 왔습니다. 협조 안 해주시면 더 곤란해지실 겁니다. 직원이 마지못해 장부를 내밀었고 변호사들은 몇 시간에 걸쳐 서류를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장부를 넘기던 변호사의 손끝이 한 페이지에서 멈췄죠. 변호사가 옆 동료에게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노령연금이랑 보조금이 전부 다른 계좌로 빠져나갔어요. 동료 변호사가 서류를 확인하고 눈을 크게 떴어요. 이건 완전히 다 빼돌린 거네요. 회장님께 바로 보고 드려야겠습니다. 보고를 받은 서희경은 사무실 책상에 앉아 서류를 훑어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서희경이 전화기를 들고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어요. 법원의 성년 후견인 지위 박탈 신청 서둘러 주세요. 오늘 안으로요. 전화를 끊은 서희경은 손끝으로 관자놀이를 지그시 눌렀습니다. 한편 소망요양원 박 원장은 법무팀이 다녀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박 원장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어 김태식에게 다급히 말했습니다. 태식 씨, 이거 우리까지 처벌받게 생겼어요. 저는 이제 손 떼겠습니다. 김태식이 전화기 너머로 목소리를 높이며 다그쳤죠. 원장님, 지금 와서 그러시면 안 되죠.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김태식은 다음 날 아침 봉투 하나를 들고 박 원장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김태식이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이거면 되겠습니까? 대신 그 영감 퇴원 절차만 좀 늦춰주세요. 박 원장이 봉투를 슬쩍 열어보고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보호자 동의 없이는 못 나간다고 정문에다 딱 붙여놓을게요. 서희경 측 소송 소식이 빠르게 퍼지자 조급해진 황 사장은 밤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황 사장은 부하 2명을 시켜 요양원 후문으로 몰래 접근하도록 지시했어요. 그날 밤 늦은 시각 수면제 기운에 깊이 잠든 노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휠체어째로 낯선 손에 옮겨졌습니다. 번호판을 가린 검은색 승합차가 후문 앞에서 조용히 시동을 걸고 있었죠. 차량은 곧 어둠 속으로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희경은 아버지를 안전한 병원으로 모셔가기 위해 요양원으로 직접 차를 몰고 갔어요. 서희경이 병실 문을 열었을 때 마주한 것은 텅 빈 침대와 끊어진 링거줄 뿐이었습니다. 서희경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가셨죠. 서희경은 창밖 주차장으로 뛰어나가 바닥에 남은 타이어 자국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서희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쳤어요. 아버지가 없어졌어요.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세요.
강 실장이 다급히 대답했습니다. 예, 회장님. 바로 형사들 부르겠습니다. 서희경은 전화를 끊고 텅 빈 병실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서희경의 어깨가 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진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서희경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희경은 전직 형사들로 구성된 사설 탐정 업체를 직접 찾아가 사건을 맡겼어요. 탐정 팀장이 서류를 살펴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착수금이 만만치 않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서희경이 수표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요. 아버지만 무사히 찾아주세요. 탐정팀은 김태식이 쓰던 대포폰의 기지국 신호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탐정 하나가 소망 요양원 간호조무사를 찾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혹시 그날 밤에 이상한 낌새 못 보셨습니까? 간호조무사가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날 태식 씨가 낯선 남자들이랑 같이 온 걸 봤어요. 벽돌 공장 쪽으로 간다는 말도 들었고요. 탐정은 그 말을 곧바로 서희경에게 전했습니다. 서희경은 소식을 듣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두 손을 꽉 쥐었어요. 그 순간 탐정팀장이 서류 하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아버님 사시던 동네 이웃분들도 좀 만나봤습니다. 서희경이 몸을 돌려 탐정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탐정이 무거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이 전 재산 다 뺏기고 길에 나앉으면서도 딸 찾는 전단지 뭉치만은 품에서 안 놓으셨답니다. 서희경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두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서희경의 눈에서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서희경이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훔치며 낮게 중얼거렸어요. 그렇게 힘드셨으면서 왜 한 번을 안 찾아오셨어요? 탐정팀장이 조심스럽게 서희경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지금은 우선 아버님부터 찾는 게 급합니다. 서희경이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서 다시 일어섰죠. 서희경이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경찰 전담반이랑 같이 움직이세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오늘 밤 안에 찾아주세요. 그 시각 노인은 경기도 외곽에 버려진 벽돌 공장 지하 창고 안에 있었습니다. 습하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서 노인은 휠체어에 묶인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공장 안으로 들어선 김태식이 노인 앞에 서류 한 장을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영감, 여기다 지장만 찍으면 편해져. 별거 아니야. 노인이 고개를 저으며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내 딸 앞으로 그런 짓은 못한다. 절대 안 해. 김태식이 인상을 찌푸리며 서류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고집은 순순히 좀 하지 그래. 김태식이 손을 들어 노인의 뺨을 세게 후려쳤어요. 노인의 고개가 옆으로 꺾이며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김태식은 노인 앞에 놓인 물병조차 걷어차 버리고 창고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어둠 속에 홀로 남은 노인은 점점 가빠지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휠체어 옆으로 굴러떨어진 헝겊 인형이 먼지 바닥에 뒹굴고 있었죠. 노인의 눈앞이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그 시각 공장 외곽에서는 서희경과 경찰 특공대가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목표 지점 확인. 진입합니다. 특공대원들이 신호에 맞춰 공장 정문과 측면 창문을 동시에 부수고 들이닥쳤습니다. 담배를 피우던 황 사장의 부하 2명이 놀라 뒷걸음질 쳤어요. 부하 하나가 몽둥이를 휘두르며 저항했지만 대원의 손에 순식간에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남은 부하 역시 몇 초 지나지 않아 대원들에게 팔이 꺾인 채 제압당했어요. 서희경은 대원들 뒤를 따라 지하 창고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철문이 부서지는 굉음과 함께 어둠 속에서 신음하는 노인의 모습이 드러났어요. 서희경이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노인을 품에 끌어안으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저예요, 이경이. 노인이 힘겹게 눈을 뜨고 딸의 얼굴을 알아보며 희미하게 웃었어요. 서희경이 뒤를 돌아보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의료진 빨리 데려와요. 빨리요.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이 곧바로 노인에게 달려들어 상태를 살폈어요. 서희경은 바닥에 떨어진 낡은 인형을 주워 노인의 가슴 위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그 혼란한 틈을 타 창고 뒤편에 숨어있던 김태식이 배수구 쪽 야산길로 슬그머니 몸을 돌렸어요. 김태식은 진흙탕을 밟으며 어둠 속으로 정신없이 도망쳤습니다. 멀어지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를 들으며 김태식이 이를 갈듯 중얼거렸어요. 두고 봐. 이대로 끝낼 순 없지. 구급차에 실린 노인의 손을 서희경이 두 손으로 꼭 붙잡았습니다. 서희경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눈빛에는 이전과 다른 단단함이 서려 있었어요. 노인이 극적으로 구조된 다음 날 아침, 성운그룹이 운영하는 한강종합병원 최상층 병실에는 이른 햇살이 부드럽게 비쳐들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놓인 화병에는 밤새 새로 꽂아둔 하얀 꽃이 은은한 향을 풍기고 있었어요. 깨끗한 환자복을 입은 노인이 침대에 누운 채 팔에 링거를 꽂고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병원장을 비롯한 여러 전문의들이 매일 아침마다 병실을 오가며 노인의 상태를 꼼꼼히 살폈어요. 회진을 마친 의사가 차트를 덮으며 서희경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체력은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이제 마음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희경이 안도한 얼굴로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의사가 고개를 숙이고 병실을 나서자 서희경은 침대 옆 간이 침대에 걸터 앉아 아버지의 손을 가만히 쥐었습니다. 서희경은 손끝으로 아버지의 손등에 남은 거친 흉터를 조심스럽게 쓸어보았어요. 그룹 이사회에서 걸려온 전화가 몇 번이나 울렸지만 서희경은 화면을 힐끗 보고는 그대로 내려놓았습니다. 비서실장이 병실 문 앞에서 서류를 든 채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회장님, 이사회에서 계속 연락이 옵니다. 잠깐이라도 얼굴을 비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서희경이 고개도 돌리지 않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아버지 곁을 못 떠나요. 나머지는 부회장이 대신 처리하라고 하세요. 비서실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조용히 문을 닫고 발걸음을 돌렸죠. 그 시각 잠에서 깨어난 노인이 낯선 흰 천장을 두리번거리다 곁에 앉은 서희경을 발견했습니다. 노인의 마른 얼굴에 서서히 안도의 미소가 번져나갔어요. 노인이 갈라진 목소리로 힘겹게 물었습니다. 이경아, 이거 꿈 아니지? 서희경이 아버지의 손을 더욱 꼭 쥐며 눈물을 참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꿈 아니에요, 아버지. 이제 제 옆에 계속 계실 거예요. 노인이 안심한 듯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병실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서희경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문 밖으로 나가더니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죽 그릇을 들고 들어왔어요. 서희경이 침대 옆 협탁에 그릇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좋아하시는 전복죽이에요. 제가 영양사 선생님이랑 같이 골랐어요. 노인이 그릇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슬며시 붉혔어요. 서희경이 숟가락으로 죽을 조금 떠서 후후 불며 노인의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세요. 노인이 죽을 삼키며
입가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노인이 숟가락을 눈으로 좇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이경이 네가 이렇게 커서 이 애비밥을 다 떠먹여주는구나. 서희경이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며 옅게 웃었어요. 많이 드세요, 아버지. 다 드시면 또 해드릴게요. 노인은 죽 한 그릇을 천천히 다 비운 뒤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창밖으로 병원 정원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노인이 그 풍경을 바라보다 문득 옛일을 떠올린 듯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 오던 날 마당에서 달고나 구워 먹던 거 기억나냐? 네가 별 모양 만든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렸는데. 서희경이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하니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서희경의 눈에 다시 눈물이 차오르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억나요, 아버지. 그때 손등 대었다고 아버지가 얼마나 놀라셨는지도요. 노인이 딸의 손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조용히 웃었어요. 그때는 네가 다칠까봐 잠도 못 잤다. 서희경이 아버지의 손등에 얼굴을 살며시 기댔습니다. 병실 안에는 그동안의 두려움이 무색할 만큼 포근한 공기가 오래도록 감돌았어요. 일주일이 지난 오후 노인은 서희경과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에 옮겨 앉아 병원 정원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정원 벤치에 앉아있던 다른 환자와 보호자들이 노인을 알아보고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한 보호자가 옆 사람을 툭 치며 속삭였습니다. 저분이시죠? 오디션에서 화제됐던.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기자 하나가 망원 렌즈를 조심스럽게 들어 사진을 몇 장 찍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신문 일면과 인터넷 뉴스에는 오디션 무대의 감동적인 사연이 대대적으로 실렸습니다. 성운그룹 로비에서는 출근길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휴대폰 화면으로 기사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직원 하나가 옆 동료에게 놀란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거 봐요. 우리 회장님 이야기잖아요. 동료 직원이 화면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진짜 드라마 같네요. 이런 사연이 있었을 줄이야. 한편 성운그룹 내부 일부 친인척 주주들은 서희경이 경영을 소홀히 한다며 볼멘 소리를 냈습니다. 이사회 회의실에서 한 주주가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어요. 회장이 개인사에 매달려서 회사 일을 뒷전으로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옆에 앉은 다른 주주도 팔짱을 끼며 거들었습니다. 이러다 주가에도 영향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 말을 전해 들은 서희경은 병실에서 전화기를 붙잡고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대답했어요. 회사는 지금까지 제가 키워온 만큼 흔들리지 않아요. 아버지 곁은 제가 지킬 거예요. 전화를 끄는 서희경이 노인 쪽을 돌아보며 다시 온화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무렵 오디션 제작진은 병실까지 화제가 된 노인의 인기를 놓치지 않으려 했어요. 최 국장이 직접 병실을 찾아와 조심스럽게 제안을 건넸습니다. 회장님, 병실에서 특별 예선을 진행하는 건 어떠십니까? 아버님 컨디션에 맞춰서 준비하겠습니다. 서희경이 잠시 고민하다 노인을 돌아보며 물었어요. 아버지 하시겠어요? 힘드시면 괜찮다고 하셔도 돼요. 노인이 힘주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다. 딸 옆에 있는데 뭔들 못하겠냐? 며칠 뒤 병실에는 조촐한 음향 장비와 카메라가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았어요. 정원에 모인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도 병실 창밖으로 응원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노인은 딸의 손을 한번 꼭 쥔 뒤 담담하게 두 번째 곡을 불러나갔어요. 방송이 나가자마자 영상 조회수는 순식간에 수백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전국 각지의 시니어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노인을 응원하는 팬클럽까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어요. 오디션 위원회는
만장일치에 가까운 결과로 노인의 준결승 통과와 결승 진출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은 노인이 서희경의 손을 붙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다 이경이 네 덕이다. 이 애비가 살다 살다 이런 날도 다 보는구나. 서희경이 아버지의 어깨에 가만히 머리를 기대며 조용히 웃었어요. 만수의 최종 결승 진출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지 2주가 지난 오후 병원 지하 주차장에는 청소 대행업체 탑차 한 대가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탑차 뒤편에서 내린 김태식이 주변을 살피며 작업복 차림의 직원 하나를 구석으로 잡아 끌었어요. 김태식이 낮은 목소리로 위협하듯 말했습니다. 조용히만 하면 아무 일 없어. 옷이랑 마스터키만 넘겨. 직원이 겁먹은 얼굴로 손을 떨며 작업복을 벗었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발 다치게만 하지 마세요. 김태식이 작업복을 낚아채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뭐 사람 잡아먹는 놈으로 보이나?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김태식은 대형 세탁물 카트 안에 몸을 구겨 넣고 뚜껑을 살며시 닫았어요. 카트를 실은 화물 엘리베이터가 덜컹거리며 천천히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김태식은 카트 틈으로 복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내렸어요. 그는 미리 훔쳐둔 의사 가운을 걸치고 마스크를 코까지 바짝 끌어올렸습니다. 복도 끝에서는 사설 경호원 2명이 무전기를 주고받으며 교대 인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경호원 하나가 손목 시계를 확인하며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교대 시간 다 됐네. 잠깐 엘리베이터 쪽에 가서 확인하고 오자. 두 사람이 자리를 비운 짧은 틈을 타 김태식은 소리 없이 복도를 가로질렀어요. 김태식은 VIP 병실 문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른 뒤 손잡이를 조심스럽게 돌렸습니다. 병실 안에서는 만수가 침대 옆 협탁에 깎아놓은 과일 접시를 두고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얕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문이 소리 없이 열리는 것도 모른 채 만수의 숨소리만 고르게 병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김태식은 침대 머리맡으로 다가가 잠든 만수의 목덜미를 거칠게 움켜쥐었어요. 동시에 품속에서 꺼낸 예리한 과도를 만수의 목줄기에 바짝 들이댔습니다. 놀란 만수가 눈을 번쩍 뜨며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마스크를 벗어 던진 김태식의 얼굴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김태식이 만수의 입을 한 손으로 틀어막으며 이빨을 드러내고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조용히 안 하면 여기서 당신 인생 끝나는 거야. 만수의 두 눈이 공포로 크게 흔들렸어요. 바로 그때 주치의실에서 추가 약품을 받아오던 서희경이 경쾌한 발걸음으로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서희경은 문을 열자마자 눈앞의 광경에 손에 들었던 가방을 그대로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서희경이 숨을 삼키며 뒷걸음질 치듯 소리쳤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장 그 손 치워요. 김태식이 서희경을 향해 눈을 부라리며 만수의 목에 댄 과도에 힘을 주었어요. 얇은 상처를 따라 붉은 핏방울이 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서희경이 두 손을 번쩍 들어 올리며 다급하게 외쳤어요. 제발요, 알겠어요.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아버지는 놓아주세요. 김태식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이죽거렸습니다. 진작 그렇게 나올 것이지.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서희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어요. 원하는 게 뭐예요? 말만 하세요. 김태식이 만수의 어깨를 붙잡은 손에 힘을 주며 대답했습니다. 위조 여권이랑 현금 50억. 1시간 안에 여기로 가져와. 서희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어요. 서희경이 침착함을 유지하려는 듯 낮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지금 바로 준비할게요. 김태식이 서희경의 스마트폰을 낚아채듯 빼앗아 바닥에 거칠게 내던졌어요. 액정이 산산이 깨지는 소리가 조용한 병실 안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김태식이 벽면에 설치된 내선 전화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명령했어요. 저걸로 비서실장한테 연결해. 허튼 짓 하면 바로 이 노인네 목숨 끝나는 거야. 만수는 딸을 향해 애처로운 눈빛을 보내며 몸을 조금씩 떨고 있었습니다. 서희경은 그런 아버지의 눈을 마주하며 마음을 다잡듯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서희경이 천천히 벽 쪽으로 걸어가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저만 믿으세요. 만수의 목에서 흐르는 핏방울이 환자복깃을 조금씩 적셔갔어요. 서희경은 수화기를 향해 손을 뻗으며 김태식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서희경의 손끝이 수화기에 닿는 순간에도 김태식의 과도는 여전히 만수의 목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인질극이 시작된 지 30분이 지나자 병실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서희경은 벽에 걸린 내선 전화 수화기를 든 채 손끝을 가늘게 떨고 있었어요. 서희경이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수화기 너머로 말했습니다. 비서실장님, 지금 바로 수송 대책팀 소집해 주세요. 수화기 너머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왔어요. 예, 회장님. 무엇부터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서희경이 김태식의 눈치를 살피며 또렷한 목소리로 이어 말했습니다. 현금이랑 서류 준비하시고요. 지금부터는 적색 경보로 진행할게요.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정적이 흘렀지만 이내 다급한 발소리가 이어졌어요. 비서실장은 곧바로 성운그룹 보안팀의 위기 상황을 전파했습니다. 보안팀장이 무전기를 붙잡고 다급한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어요. 적색 경보다. 관할 경찰서 형사과에 즉시 상황 전파해. 잠시 후 병원 지하 주차장과 옥상 헬기장에는 구급차와 대형 탑차로 위장한 특공대 차량들이 은밀하게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장한 대원들이 소리 없이 움직이며 각자 자리를 잡아나갔어요. 병실 안에서는 서희경이 수화기를 내려놓고 김태식을 향해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서희경이 바닥에 떨어진 깨진 스마트폰 화면을 손끝으로 가만히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거 보세요. 위조 여권 발급 확인 문자가 왔어요. 김태식이 눈을 가늘게 뜨며 스마트폰 쪽으로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액정에는 작은 알림 하나가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김태식이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습니다. 진짜 문제없이 잘 처리된 거지. 서희경이 애써 침착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확실해요.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김태식이 그 말에 조금씩 긴장을 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병실 외벽에서는 저격수들이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환기구를 통해 몰래 진입한 대원들은 소형 내시경, 카메라를 병실 틈으로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습니다. 카메라 화면을 지켜보던 형사 하나가 무전기에 대고 낮게 속삭였어요. 칼 든 손 힘이 좀 풀렸다. 시선도 바닥 쪽으로 쏠려 있어. 다른 형사가 서희경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진입 타이밍을 조율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린다. 신호 오면 바로 움직여. 그 사이 침대 위에서 숨죽인 채 기회를 엿보던 만수는 김태식의 시선이 바닥에 스마트폰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만수는 떨리는 두 손으로 침대 난간을 힘껏 붙잡았습니다. 만수의 이마에 굵은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만수는 오랫동안 쓰지 못했던 하체에 온 힘을 실어 몸을 순간적으로 일으켰습니다. 그와 동시에 만수는 고개를 돌려 김태식의 손목을 잇는 힘껏 이빨로 물어뜯었어요.
김태식이 단발마의 비명을 내지르며 손에 쥐고 있던 과도를 놓쳐버렸습니다. 과도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날카로운 쇳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와 함께 병실 유리창이 굉음을 내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깨진 유리 사이로 특공대원들이 순식간에 병실 안으로 들이닥쳤어요. 대원 2명이 김태식의 팔을 양쪽에서 붙잡아 바닥으로 강하게 눌러 맺혔습니다. 김태식이 몸을 뒤틀며 발버둥 쳤지만 이내 손목에 쇠수갑이 채워졌어요. 대원 하나가 김태식을 짓누르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움직이지 마. 저항할수록 더 힘들어져. 서희경은 바닥에 힘없이 쓰러진 만수를 향해 정신없이 기어가 그를 품에 끌어안았어요. 서희경이 목이 맨 소리로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만수가 딸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힘겹게 손을 뻗어 서희경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만수가 갈라진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이경이 네가 무사한이 된 거다. 서희경은 그 말을 듣고 아버지의 어깨에 얼굴을 파묻은 채 오래도록 울음을 멈추지 못했어요. 현장에 있던 형사 하나가 김태식의 얼굴에서 억지로 마스크를 떼어냈습니다. 복도 밖에서 대기하던 기자들이 그 모습을 향해 일제히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어요. 김태식은 끝까지 고함을 지르며 몸부림쳤지만 형사들의 손에 붙들려 호송차 안으로 거칠게 밀어 넣어졌습니다. 호송차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병원 복도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서희경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며 만수의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쥐었습니다. 인질극의 공포가 완전히 가라앉고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는 이른 아침부터 관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객석 곳곳에는 만수의 이름이 큼지막하게 적힌 야광봉과 플래카드가 펄럭이고 있었어요. 객석 앞줄에 앉은 한 노부인이 옆 사람에게 상기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오늘 그 할아버지 나오는 날 맞죠? 아침부터 줄 서서 들어왔잖아요. 옆에 앉은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저도 텔레비전으로 그 사연 보고 눈물 얼마나 흘렸는지 몰라요. 무대 뒤 대기실에서는 의사 하나가 만수의 목 상태를 살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넘기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상처 부위가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무리하시면 목소리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서희경이 의자에 앉은 만수 곁으로 다가와 손을 꼭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안 하셔도 괜찮아요. 무리하지 마세요. 만수가 딸의 손등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이경아, 이 애비가 여기까지 왔는데 안 하고 어떻게 가겠냐? 서희경이 눈시울을 붉히며 따뜻한 수건을 만수의 목에 조심스럽게 둘러주었습니다. 그럼 목 차게 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힘드시면 바로 말씀하세요. 만수가 딸의 손을 마주 잡으며 옅게 웃었어요. 걱정 마라. 네 앞에서 부르는 노래인데 힘이 안 날 리가 있냐? 잠시 후 무대 위에서 진행자의 목소리가 체육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지막 순서, 김만수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객석에서 우렁찬 함성과 박수가 동시에 터져나왔어요. 만수는 새로 맞춘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서희경이 새로 마련해준 휠체어에 앉은 채 무대 중앙으로 들어섰습니다. 서희경이 만수의 휠체어 옆에서 함께 걸으며 조용히 곁을 지켰어요. 무대 중앙에 도착하자 대기하던 진행 요원과 서희경이 만수를 부축해 특별히 마련된 의자로 옮겨 앉혔습니다. 만수가 자리를 잡고 마이크를 손에 쥐자 체육관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만수가 마이크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노래는 제 딸한테 하고 싶은 말을 대신 담았습니다. 객석 여기저기서 손수건을 꺼내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어요. 전주가 시작되자 만수는 눈을 감고 지난 세월을 담담히 떠올리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만수가 다시 눈을 뜨고 깊고 굵은 목소리로 첫 소절을 뱉어냈어요. 험난했던 인생의 굴곡이 고스란히 담긴 음색이 체육관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심사위원석에 앉아있던 백 감독이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을 붉히기 시작했어요. 노래가 절정에 다다르자 백 감독은 결국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른 심사위원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뜨거운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객석에서는 만수의 이름을 연호하는 함성이 물결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노래를 마친 만수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마이크를 내려놓았어요. 무대 위로 올라온 서희경이 준비해온 꽃다발을 만수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서희경이 만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잘하셨어요. 저 오늘 너무 자랑스러워요. 만수가 꽃다발을 안은 채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잠시 후 진행자가 실시간 문자 투표와 심사위원 점수를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오디션 역사상 최고점을 기록하며 오늘의 우승자는 김만수님입니다. 체육관 전체가 떠나갈 듯한 함성과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만수는 서희경의 손을 꼭 붙잡은 채 트로피와 꽃다발을 함께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 무렵 법원에서는 김태식과 황 사장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죄질이 극히 무겁다고 판단됩니다. 법정 최고형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강 실장이 그 소식을 곧바로 서희경에게 전했습니다. 김태식은 포승줄에 묶인 채 굳은 얼굴로 법정 밖으로 끌려나갔어요. 호송 차량에 오르기 직전 김태식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모르겠네. 곁에 있던 교도관이 김태식의 등을 떠밀며 차량 안으로 밀어넣었어요. 독방에 갇힌 김태식은 좁은 창밖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소동과 시련이 완전히 끝난 어느 평화로운 주말 오후 성운그룹 저택정원에는 따스한 햇살이 가득 내리쬐고 있었어요. 정원 테이블에 앉은 만수가 딸이 정성껏 끓여준 차를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서희경이 맞은편에 앉으며 만수를 향해 다정하게 물었어요. 아버지, 차 맛은 어떠세요? 만수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경이가 끓여준 건데 뭔들 안 좋겠냐. 만수는 옆에 세워둔 새 휠체어 손잡이에 여전히 소중하게 매달려 있는 낡은 헝겊 인형을 바라보았어요. 만수가 인형을 향해 손을 뻗어 가만히 쓰다듬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이 인형이 결국 우리 이경이를 다시 데려다 줬구나. 서희경이 아버지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며 조용히 웃었어요. 정원에는 부녀의 웃음소리가 오래도록 따스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함께한 김만수님과 서희경 회장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평생을 자식 잃은 죄책감으로 살아온 아버지와 성공 뒤에 숨겨진 상처를 안고 살아온 딸이 낡은 헝겊 인형 하나로 다시 만나는 순간 저희도 대본을 쓰며 몇 번이나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도 진심은 결국 통한다는 것을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보여준 것 같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서 서로를 향한 그리움과 사랑은 시간이 흘러도 결코 빛바래지 않는다는 사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따뜻하고 행복한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이 인생 최고의 하루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